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당신의 거처를 수행자의 방처럼 가꿔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왜 공간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하는 공간이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사유를, 나아가 우리의 운명까지도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을 철학에 바쳐오며 관찰하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 세계는 그가 숨쉬는 외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낯선 장소에 들어섰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여러분을 감싸는 순간을 말입니다. 혹은 반대로 어떤 공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산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던 경험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은 말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의 의지는 그 공간의 성격에 반응하며 요동칩니다. 제가 젊은 시절 베를린에서 공부하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당시 저는 붐비는 하숙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벽 너머로는 끊임없이 발소리가 들렸고 창밖에서는 마차의 소음이 귀를 찢었으며 방 안은 타인이 남긴 잡다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단 한 줄의 의미 있는 문장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제 사유는 마치 폭풍 우 속의 촛불처럼 흔들렸고 제 정신은 외부의 혼란에 끊임없이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후에 제가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거처로 옮긴 뒤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두터운 벽으로 소음이 차단되었고 방 안에는 오직 필요한 것만이 남았으며 창문 너머로는 잔잔한 녹음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제 사유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장들은 바로 그 공간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개발이나 정신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 애씁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간과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거하는 공간,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그 방의 성격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우리는 바쁩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무수한 과업에서 지쳐 있습니다. 방을 꾸미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하지만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바로 그 바쁨과 피로 속에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자극입니까? 아니면 고요한 피난처입니까? 더 많은 소유입니까? 아니면 정신의 명료함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미니멀리즘이라 부르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행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허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방, 즉 정신적 해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간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의 승려들이 왜 간소한 방에서 생활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사막 교부들이 왜 세속을 떠나 단순한 거처에 머물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외부의 복잡함이 내면의 평화를 침식한다는 것을,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평생의 사유와 경험을 통해 발견한 공간을 통한 정신적 해방의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철학적 실천입니다. 첫째, 소음과 자극으로부터의 격리. 둘째, 불필요한 소유물의 배제.
셋째, 지혜와 대화하는 서재의 구성. 넷째, 홀로 있음의 격조. 다섯째, 수행자의 방이 주는 해방감. 이 5가지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원칙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과 자극으로부터의 격리. 청각적 정적의 중요성.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소품과 부록에서 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소음을 사유의 가장 무자비한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소음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능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사색에 잠겨 있을 때, 혹은 중요한 책의 한 구절에 몰입해 있을 때, 갑자기 옆집에서 들려오는 망치질 소리를,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자동차 경적을, 혹은 이웃의 텔레비전 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마치 수면 위의 잔잔한 물결이 돌멩이에 의해 깨지듯 여러분의 정신적 집중은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정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소음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우리의 의식 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완전히 닫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각적 자극이 시각적 자극보다 더욱 침습적인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음의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교통소음, 공사장의 굉음, 사람들의 떠들썩한 대화,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전자기기의 알림음들. 이 모든 것이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유하는 사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적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정적은 단순히 소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정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실제이며 하나의 선물입니다. 정적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행자의 방은 무엇보다 먼저 청각적 피난처여야 합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거처는 소음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번화가보다는 한적한 곳을, 대로변보다는 골목 안쪽을 선택하십시오. 물론 현대의 경제적 제약 속에서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정적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더 넓은 집보다 더 조용한 집이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둘째, 방의 구조 자체를 소음 차단에 유리하게 만드십시오. 두터운 커튼은 단순히 빛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흡수합니다.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은 훌륭한 음향 차단벽이 됩니다. 융단이나 카펫은 발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외부 소음의 반향을 줄여줍니다. 이것들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축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인위적인 소음원을 여러분의 거처에서 제거하십시오. 텔레비전은 현대의 가장 해로운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소음을 내뿜으며 더 나쁜 것은 우리의 주의를 강탈하고 우리의 사유를 천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치우십시오. 혹은 적어도 그것을 여러분의 주된 거처, 여러분이 사색하고 휴식하는 공간에서 멀리 두십시오.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음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음악은 우리의 완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배경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는 배경음악은 우리를 정적에 대한 불안으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은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항상 무언가 소리가 나고 있어야 안심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증상입니다. 넷째, 여러분 자신이 소음의 원천이 되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말을 줄이십시오.
의미 없는 대화는 공간의 정적을 오염시킵니다. 물론 저는 침묵 속에서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은 신중하게 의미 있게 해야 합니다. 수행자의 방에서는 언어조차도 절제되고 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적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소리가 나지 않으면 불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현대인들은 소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십시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정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적 속에서 여러분은 처음으로 자신의 호흡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창밖의 새소리를,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소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자연의 음악이며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정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들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외부의 간섭 없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소음 속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물어질 수 없습니다. 정적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위생의 필수 요소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깨끗한 공기를 필요로 하듯 우리의 정신은 정적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방을 정적의 성소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수행자의 방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소유물의 배제, 시각적 단순함의 미덕.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소유물의 배제입니다. 여러분의 방을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까? 제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20%만을 실제로 사용합니다. 나머지 80%는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고 먼지를 모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적 자유를 제약하는 속박입니다. 소유물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모든 소유물은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관리되어야 하고 청소되어야 하며 정리되어야 하고 때로는 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며 그것이 손상될까 걱정합니다. 더 나아가 소유물은 우리의 정체성과 얽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가구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런 예술 작품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수집품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허약한 정체성입니까? 이것은 외부적이고 우연적인 것에 기반한 정체성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소유와는 무관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관찰한 부유한 가정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의 저택은 온갖 사치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값비싼 가구, 화려한 장식품, 진귀한 수집품들. 하지만 그 집들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묘한 질식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호흡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신이 숨 쉴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만났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거처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방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필요한 가구, 몇 권의 책, 아마도 하나의 예술 작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저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정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시각적 단순함은 정신적 명료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환경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신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단순하고 질서 있는 환경은 단순하고 질서 있는 정신 상태를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철저한 검토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각각에 대해 물으십시오. 이것은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가?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 없이 나는 살 수 없는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둘째, 감상적 애착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물건을 그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기억 때문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에 대한 집착이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히게 되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혹시 모르니까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사람들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온갖 것들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온다 해도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공간을 어지럽히고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필요할 때 다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지금의 평화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넷째, 장식을 최소화하십시오. 현대인들은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장식품들을 진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성은 외부적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벽에 걸린 수십 개의 액자보다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예술 작품이 낫습니다. 선반 위에 수많은 장식품보다 텅 빈 공간이 낫습니다. 여백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다섯째, 기능과 미를 결합하십시오. 수행자의 방은 금욕적이어야 하지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적어야 하지만 그것들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질 좋은 나무로 만든 하나의 책상, 편안한 하나의 의자, 부드러운 빛을 내는 하나의 램프. 각각은 그 자체로 완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중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들에 대한 존중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가난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위적인 결핍을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의도성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연히 그곳에 있거나 습관적으로 축적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입니다. 정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사유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여러분은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각적 단순함은 정신적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환경 속에서는 깊은 생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방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지혜와 대화하는 서재의 구성, 정신적 풍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원칙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지혜와 대화하는 서재의 구성입니다. 제가 앞서 불필요한 소유물을 배제하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책입니다.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책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책 속에는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정신들의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여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위대한 정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책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제 방의 벽은 책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열려진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책이었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방식이었고 제 정신적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책의 지위는 위험할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셜미디어에서 몇 시간씩 보냅니다. 그들은 책이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의미 없는 영상들을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정신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수행자의 방에는 반드시 서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방 전체를 차지하는 큰 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책장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성격입니다. 여러분의 서재는 여러분의 정신적 여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들을 갖추어야 합니까? 첫째, 고전을 우선시하십시오. 고전이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책들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 동안 읽혀온 책들입니다. 이것들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 세네카의 서간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단테의 신곡, 괴테의 파우스트. 이러한 책들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저는 제 자신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권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저는 이것이 쉬운 책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세계의 본질에 대해, 고통의 의미에 대해, 의지의 부정을 통한 해방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이 책을 펼쳐보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다양성을 추구하되 산만함은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서재에는 철학, 문학, 역사, 과학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의 모든 책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각 분야의 가장 중요한 책들, 가장 깊이 있는 책들을 선택하십시오. 100권의 평범한 책보다 10권의 위대한 책이 낫습니다. 셋째, 여러분 자신의 성향과 필요에 맞추십시오. 어떤 사람은 형이상학에 이끌리고 어떤 사람은 문학에 이끌립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를 통해 지혜를 얻고 어떤 사람은 자연과학을 통해 경의를 느낍니다. 타인의 추천을 경청하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정신적 갈증을 따르십시오. 넷째, 책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십시오. 이것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일종의 장식품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인상적인 서재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자랑하지만 정작 그 책들을 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위선이며 자기기만입니다. 한 권에 정독된 책이 100권에 읽지 않은 책보다 낫습니다. 다섯째, 책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만드십시오. 책을 읽을 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질문하고 의심하고 대화하십시오. 여백에 메모를 하고 중요한 구절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책은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서재를 배치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책장은 여러분이 자주 머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책상 근처, 침대 옆, 혹은 여러분이 명상하고 사색하는 공간 근처에 말입니다. 책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명도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독서를 위한 적절한 조명은 필수적입니다. 자연광이 가장 좋지만 저녁에는 부드럽고 충분한 인공 조명이 필요합니다. 눈의 피로는 독서의 기쁨을 해치고 결국 여러분을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편안한 독서 공간도 마련하십시오. 좋은 의자 혹은 편안한 쿠션. 책을 읽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편안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정신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지만 가장 위대한 정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플라톤과 대화하고 셰익스피어와 공감하며 칸트와 사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마법입니다. 현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전자책이 아무리 편리해도
물리적 책이 가진 독특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책의 무게, 종이의 질감, 페이지를 넘기는 느낌, 오래된 책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이 모든 것이 독서 경험의 일부입니다. 지혜와 대화하는 서재는 수행자의 방의 심장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신적 양식이 저장된 곳이며 여러분이 지적으로 성장하는 토양입니다. 여러분의 서재를 정성껏 가꾸십시오. 그것은 평생 동안 여러분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홀로 있음의 격조, 고독을 위한 공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원칙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홀로 있음의 격조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하고 끊임없는 연결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품과 부록에서 썼듯이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이것은 비극적인 운명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만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의 일시적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으로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도 없이, 텔레비전도 없이, 음악도 없이, 그 어떤 외부 자극도 없이 오직 여러분 자신과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불안해지고 무언가를 찾아 손을 뻗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자극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빈곤의 가장 확실한 징후입니다. 파스칼이 말했듯이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 안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은 17세기에 쓰였지만 오늘날 더욱 적절합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찰은, 진정한 자기 인식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타인이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역할을 연기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특정한 페르소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그 모든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의 방은 무엇보다도 고독의 성소여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대화와 진정한 교제는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방은 1차적으로 여러분만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만의 방을 가지십시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여러분만의 구역을 확보하십시오. 그곳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여러분의 성역이어야 합니다. 문은 이러한 경계를 상징합니다.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 필요의 표현입니다. 둘째, 시간적 경계도 설정하십시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반드시 고독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아침 일찍 혹은 밤 늦게.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일이든 모든 것을 잠시 제쳐두고 오직 자기 자신과만 함께 있으십시오. 셋째, 디지털 방해물을 제거하십시오. 스마트폰은 현대의 가장 교묘한 고독의 침입자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작지만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공간을 차지합니다. 끊임없는 알림, 메시지, 소셜미디어의 유혹.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고독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성역에는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혹은 적어도 완전히 꺼두십시오. 넷째, 고독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고독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명상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으며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깊이 읽을 수 있고 음악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활동이 내면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처음 진정한 고독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외부의 자극에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십시오. 며칠이 지나면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말로 들을 것입니다. 외부의 간섭 없이, 사회적 기대의 필터링 없이 순수한 형태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독 속에 머무르면 그 혼란은 점차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억압하고 회피했던 것들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것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위한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공간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이며 내면의 성장을 위한 토양입니다. 여러분의 방을 이러한 만남이 가능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고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사회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수행자의 방이 주는 해방감, 내면의 자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원칙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수행자의 방이 주는 해방감, 내면의 자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원칙들이 모두 합쳐질 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변화의 합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경험이 시작됩니다. 제가 말하는 해방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 조건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것은 물질적 소유로부터의 자유이며 사회적 기대로부터의 자유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맹목적 의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제 철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계는 의지와 표상입니다. 맹목적이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의지가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갈구하며 무언가에 불만족합니다. 이 끝없는 갈망의 순환이 바로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의지를 부정하고 이 갈망을 잠재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 수행자들이, 금욕주의자들이, 그리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 온 것입니다. 수행자의 방은 바로 이러한 해방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 실천의 장입니다. 정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소음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내면에 충분한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는 물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속박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적게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이 해방됩니다. 지혜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정신들로부터 배우며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고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역할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해방이 합쳐질 때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화와 만족이 외부 조건에 덜 좌우됩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타인이 우리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고통의 부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향락이나 즐거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모든 향락은 일시적이며 그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의 부재, 갈망의 소멸에서 옵니다. 수행자의 방은 이러한 평화를 위한 피난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나마 끊임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도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으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재충전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수행자의 방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곳이며 저녁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와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는 곳입니다. 이 방이 주는 해방감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확산됩니다. 처음에는 그 방 안에서만 평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평화를 방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정적을 유지할 수 있고 혼잡함 속에서도 내면의 단순함을 간직할 수 있으며 군중 속에서도 내면의 고독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지위, 심지어 여러분의 자유까지도. 하지만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내면적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수행자의 방은 이러한 내면적 자유를 발견하고 키우는 도장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그곳에서 훈련합니다. 정적 속에 머무는 훈련, 단순함 속에 만족하는 훈련, 고독 속에 평화를 찾는 훈련을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창조성도 증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성은 끊임없는 자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예술가들, 작가들, 사상가들, 그들 모두는 고독과 정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의 거처입니다. 수행자의 방에서 시작하여 여러분은 점차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환경의 창조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거처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간의 변화가 가져올 운명의 변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정적으로부터 시작하여 단순함을 거쳐 지혜와의 대화를 지나 고독을 통해 마침내 해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공간이 중요한가? 왜 우리는 우리의 거처에 이토록 신경을 써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깨어나 처음으로 보는 것,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공기, 여러분이 듣는 소리, 여러분이 보는 광경,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정신에 각인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공간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면 여러분의 정신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공간이 소음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공간이 불필요한 물건들로 넘쳐난다면
여러분의 삶도 불필요한 집착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여러분의 공간이 고요하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공간이 단순하다면 여러분의 사유도 명료해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공간이 지혜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의 정신도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산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가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방해하는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극복하려 애쓰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수행자의 방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신적 성장을, 여러분의 내면적 평화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을 바꾼 첫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고 달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깊이 사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명료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덜 불안해하고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분의 삶 전체로 파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건강에서,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세계도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공간의 변화가 가져올 운명의 변화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우리의 선택과 습관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방의 한 구석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조용하고 단순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책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깨끗이 하고 오직 필요한 것만 두고 좋은 조명을 마련하십시오. 한 권의 의미 있는 책을 그곳에 두십시오. 혹은 소음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30분 동안만이라도 완전한 정적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든 중요한 것은 시작한다는 것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첫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수행자의 방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꾸고 다듬고 개선해야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건들이 다시 쌓이고 소음이 다시 침투하고 혼란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고 다시 단순화하고 다시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형성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순환 혹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수행자의 방을 선택하십시오. 정적과 단순함을 선택하십시오. 지혜와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라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더 많이 연결되어 있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길은 외적 풍요가 아니라 내적 풍요로 향합니다. 그 길은 끊임없는 자극이 아니라 깊은 평화로 향합니다. 그 길은 소유의 증가가 아니라 갈망의 감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 여러분의 방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이 강연을 듣고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철학도 실천되지 않으면 무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거처를 수행자의 방으로 만드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을 수행자로 만드십시오. 외부 세계의 수행자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수행자로 말입니다. 그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자의 방에서 보내는 매 순간 여러분은 이미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목적지는 어딘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여러분의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여러분의 성장의 토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방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